아, 이제 춥디 추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좀 따뜻한 뭐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유빈이가 또 얼마 전에 진호쇼 하십니까? 유빈 씨도 디너쇼라뇨. 정말 한창인 지금 친구를. 아니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유빈이가 거기서 그냥 같이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무대도 있다고. 맞아요. 유빈 씨 원래 보컬 아닌가요? 보컬 담당? 맞아요. 제가 보컬인데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춤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열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라이브로 그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경생과 함께 스페셜 무대 우리 유빈 씨 공연을 보는 여러분. 아이고 박수. 달랐다. 손이 닿죠, 손이 닿죠. 와, 팔다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잘한다. 무슨 뭐 효도고 재롱잔치. 대롱잔치. 근데 저도 약간 재롱잔치 하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언니 오빠들 앞에서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이리 빨리 움직여요? 이 어떻게 이리 빨리 움직여요? 네, 어쨌든 오늘 그러면 문제를 한번 열심히 네.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저건 뭐야? 사진 3장이 있는데요. 3군데 장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네. 장소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가운데는 알겠다. 어딘가요? 명동 아니야? 가운데 그 마로니에 마로니. 그래요? 뭐야, 다 우리나라예요? 아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첫 번째는 좀 높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저기는 약간 무슨 절벽 위에 암자인데 네. 저 정도면 뭐 아들 기원하는 기도 드리는 명당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요즘 세상에도 아들 기원을 하나요? 옛날에 우리 땐 다 저기 겨우 올라갔어요. 아들 나이 기원. 차이가. 아유, 네, 수지 팔 떨어지겠어요. 정답은 제가 살았던 곳들입니다. 진짜요? 네? 첫 번째 사진 지금 저희 집이 산속에 있거든요. 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창문을 내려보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희 집이고요. 네. 두 번째 대학로. 제가 연극 생활을 하던 시절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축구장에서 뭐 했나요 마지막? 네, 제가 상암이 주 무대였거든요. 아. 그렇기에 제가 살았던 곳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통점은 이수지다. 오늘 저기 앞에 서시나요? 여러분도 오늘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오늘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께 한번 말씀 안 되겠다. 그래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겠다. 공통점 조금 어려운데요. 아이고, 안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사학과 대학 체제를 연구해온 김종영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교육계의 대학 혁신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화두를 던지신 김종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상황상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능 끝난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대학 이제 뭐 타이밍인 걸 알겠는데 정답은 저 문제랑은 전혀 연관이 지금 안 돼 갖고 선생님.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 저 첫 번째 사진은 네. 수험생 학부모들이 기도하는 명당 자리입니다. 바로 명당자리. 관악산 연주대입니다. 네. 관악산에 있어? 70년대 서울대가 관악산 근처로 옮기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입학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연주대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희극인들에게 친숙한 장소일 텐데요. 네. 바로 맞다.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아까 이수지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저쪽에 고시원에 살았어요, 선생님. 저쪽에 예전에 서울대 캠퍼스가 있었고 지금도 그쪽 서울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태화동은 사실은 서울대죠. 예, 정확합니다. 아하! 그냥 계약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몰랐어요. 서울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로 옮기고 나서 마로니에 나무가 세 그루 있다고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마로니에 나무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대학로라는 게 서울대가 있어서 대학로였던 그럼 서울대 네, 학로?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 사진은 뭐예요? 서울대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축구장 580개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문 듣고 잘 걷기 싫어가지고 안 간 거거든요. 안 나랑 가신 비슷하군요. 거구나. 예. 네네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여름방학인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한번 탐방하는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지방 학생들을. 맞아. 그쵸. 서울대 갔는데 야 학교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건물이 없어. 건물이 안 보여요. 안 맞아요. 보여. 뭐지? 하고 계속 걸었더니 저 안쪽에 건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수정 580개. 근데 그 자리에 나 하나 쓸 자리가 없더라. 성적이 안 되니까 나 하나 쓸 자리가 없어. 그렇죠. 서울대는 크기만 제일 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대학이라 그리고 이 대학을 가기 위해 교육지옥 속에서 매년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한 번도 고통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 때문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예, 보통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철근 이렇게 샤하고 써 있는 그거밖에 맞아. 몰라요. 나는 맨날 그거 보면서 샤샤샤샤 이랬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라서 예.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처럼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천만의 교육 난제죠. 그리고 100년의 교육 난제입니다. 한국의 교육 지옥은 단 0.5%만 통과할 수 있는 서울대란 좁은 길 하나에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고속도로를 여러 개의 고속도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학 혁신을 통해 한국의 교육 지옥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이 사교육 현장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고 정부가 연일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면서 동교육 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 전교 막 2, 3, 4등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와. 선생님 저는요 요즘에 그런 학구열에 불타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교육열에 불탄 부모님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아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했는데 진짜 현실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고 네. 와 진짜 끔찍한 일이 아유, 많구나. 그럼. 더해.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이 뭐길래 서울대가 뭐길래 맞아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극단적인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핏 생각에 미국에는 아이비리그 그리고 유명한 그 대학들이 다 있고 심지어 옆 나라 일본에도 도쿄대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거기도 서열화 대학인 것 같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일본 대학 체제가 한국 대학 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의 80%는 고등학교를 전쟁터라고 여기는 반면 네. 일본 학생들은 13.8%만 전쟁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학 체제와 한국의 대학 체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다 입시를 위한 어떤 그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와 80%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엄청날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도 명문 대학이 있고 서열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서울대를 정점으로 서울이란 특정 장소에 우수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학 체제는 크게 평준화, 다원화, 독점화 체제가 있습니다. 독점화는 한국처럼 대학 서열이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평준화로 대표적인 곳은 독일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평준화지만 우수한 대학을 전국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학 서열이 존재하지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학문 분과에 따라 서열이 달라집니다. 한국처럼 피라미드식 서열화가 아니라 다원적 서열이 존재할 뿐이죠. 수학은 프린스턴, 경제학은 시카고대, 물리학은 버클리, 컴퓨터공학은 스탠퍼드, 반도체는 칼텍 등의 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이야기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 우리나라는 왜 대학의 뭔가 서열화가 심해진 걸까요? 일제가 한국의 우민화 정책 때문에 대학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에 대학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한 10개는 10개 됐을 것 정도? 같은데. 10개. 그때 생겨난 건가? 한두 개? 정답은 한 개입니다. 그때 생긴 거 같아요. 경성 제국대학이 그럼 다 하나예요?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와.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경성 제국대학 말고 전문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대학은 아니지만 일종의 직업학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전문학교,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다 경성제국대학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입학 정원이 160명이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정말 작은 적네요. 학교예요. 네. 근데요? 75% 내외가 일본 학생들이 들어갔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를 위한 대학은 없었던 거네요. 국민들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학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성제국대학이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 이렇게 3개 학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경성제국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7개의 전문학교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서울대가 1946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46년 8월에는 국대한 반대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국립서울대학교가 설치되어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됐다. 근데 이때부터 사립대가 그럼 많이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46년에 기존의 전문 학교들을 전부 다 대학으로 성격시켜 주었습니다. 보성전문학교는 고려대, 연희전문학교는 연희대, 이화전문학교는 이화여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당시의 토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뺏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주들이 사립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립대학이 한국에 난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과 20개의 전문학교 중 3분의 2 정도가 경성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그때부터 당시에도.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1952년에 이승만 정권이 각 부에 거점 국립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점 국립대가 195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 신설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들이 신설되는데요. 1952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자 연세대 총장 출신인 백낙준 장관이 주도를 해서 1도 1국립대학안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1974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산업정책과 연결을 했는데요. 대학과 2차 산업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이 교육 지옥이 된 거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막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한 수능이 시작될 때 무렵 학력고사세 때는 뭐 저보다도 윗세대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뭐 TV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 대학 입시에 대한 것들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때쯤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중에도 이제 교실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됐어. 그걸로 좀. 좋게. 아 그래요? 맞아요. 그때쯤 아닙니까? 그렇죠. 90년대부터 대학이 보편화되죠. 95년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5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야, 대학 진학률이 꽤 높네. 83%? 1996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설립 중칙주의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대학 설립 준칙안은 학교토와 강의실 등 시설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우선 시설을 갖추는데 기준이 되는 학생 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5,000명에서 1,000명이 됐습니다. 설치학과 수도 제한이 없어져 한 학과만으로도 대학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 낮은 대학들이 특히 지방에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역 대학의 소멸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들은 그 당시에 대학 설립 중칙주의에 의해서 생긴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왜 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남들 가니까 갔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야 그 대학은 나와야지 이럴 때여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적당히 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그냥 골라서 그냥 갔던 것 같은. 저는 대학 가면 이제 수능 공부 안 해도 되고 연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까? 하여튼 되는 사람만 되더라고. 그것도 경쟁이더라고. 애들이 까졌다니까. 저는 개그맨이 되기 위한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무슨 과요? 코미디 학과 막 이런 거? 방송연 예. 개그맨 되고 나서 들어간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개그맨 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분도 좀 다르시네요. 여러분의 답변 속에 대학의 역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엔 지휘 권력과 창조 권력이 있습니다. 지휘 권력이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령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창조 권력은 새로운 지식, 인재, 경제, 사회를 창조하는 역할을 대학이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대학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나 어딘지 알았는데. 유럽에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에요. 중세? 네, 슈카님이 맞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이 사람도. 최초의 대학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입니다. 물론이냐? 이 대학에서 처음 생긴 학과가 법대인데요. 학생들과 교수들은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대나 의대를 가듯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 1810년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베를린 대학의 창설입니다. 이전의 대학들은 학벌을 주는 지휘 권력으로서 기능했다면 1810년 세워진 베를린 대학은 새로운 사회, 지식, 경제를 만드는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헤겔,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 베를린 대학을 따라서 독일의 모든 대학들이 창조 권력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는 안 봤지만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네, 원자폭탄. 원자 봤습니다. 그렇죠. 오펜하이머는 하버드에서 학사를 받았는데 어디서 박사를 받았는지 베를린에서 혹시 받았습니다. 땡. 거기가 아마 선생님, 땡을 그렇게 얄밉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좀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애정에 담아서. 딩동땡. 좋네요. 아니 거기 아마 독일 괴팅겐 대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이젠베르크도 만나고 뭔가 네, 그렇습니다. 역시 아나운서. 20세기 초까지 독일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대학들은 박사학위만 수여했고 미국 대학은 학사학위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미국 학생들이 독일에 1만 명 정도 유학을 갔습니다. 오펜하이머도 똑같이 학문을 위해서 독일 대학으로 유학을 갔던 거죠. 그래서 독일 대학이 왜 세계 최고인지를 미국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이 지휘 권력에서 창조 권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연구 중심 아니면 뭔가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공부하는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발명품들은 대학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어떤 걸 기대할까요? 정답은 취업입니다. 그럴 수 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항상 취업률을 네. 대학 그 홍보 자료에 맞아요. 넣더라고요. 맞아. 자, 제가 가져온 초등학생 시가 있습니다. 수지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덟 살. 8살의 꿈. 나는 뭐뭐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야. 오미오지의 대상. 와, 이거 완전 반전인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미용사인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약간 부모님의 기대, 뭐 사회의 기대. 결국은 미용사가 되고 싶다. 8살. 아니 저는 저기서 대단한 게 8살이 민사고 국제중 하버드대를 누구에게 들었을까? 그래, 맞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이 동시는 2013년에 발표된 건데요. 10년이 지난 현재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정말로 이 아이가 국제중 민사고 하버드 되면은 거기서 미용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거기서 의대나 법대. 그죠? 의사거나 뭐 변호사, 판검사 뭐 이런 걸로 바꿨을 것 전문직으로 같거든요. 갔을 것이다. 정치인. 선생님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이 명문 대학이 학문의 정당이나 미래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라 나 어디 나왔어 하는 이 타이틀. 타이틀이라는 게 이게 변함이 없다라는 게 참 맞아요. 슬프네요. 안타깝지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정당인 동시에 지식 경제의 엔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은 오직 학벌을 위한 기관이지 창조 권력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사교육비요? 엄청나죠. 대학 시장 거의 몇십 조라고 와, 들었는데. 사교육비 시장이 엄청난데. 어느 한 해 정도인가요? 무려 26조입니다. 통계에 잡힌 것이고 잡히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면 한 해 30조 내지 40조가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맙소사. 그래서 한국 교육은 가성비 최악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의대 쏠림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대 쏠림 현상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대는 돈 잘 버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성향이 있죠.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분야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의사과학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mRNA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는 한 해 2억 정도를 번다면 mRNA 백신을 발명한 의사과학자들은 수조 원을 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의사는 지휘 권력인 반면에 미국에서의 의사과학자는 창조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사회를 독점 사회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권력 독점 현상이 심각하죠.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육법당. 법당. 네. 6개 법당. 진짜? 한때 한국 정치를 풍미했던 말인데요.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취약한 데다가 국정도 잘 몰랐던 군인들이 한국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을 기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육법당이라는 비판적인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독점 현상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스카이 출신들이 정부 내각의 70%, 80%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독점 사회를 만드는 우리 대학은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줄 세우지 말고 선생님 고속도로 하나짜리 서울대 폐지하고 그냥 다 평준화해서 그냥 다 비슷하게 대학 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수희 씨 정말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대한민국을 들러엎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주침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아닙니다만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을 때는 굉장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놓고 평준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돌려놓고 당 터졌으니까 사실상 학벌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갈 일 없다고 너무 지금 아니 왜?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 혁신 시도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을 일정한 조건으로 갖춘 대학들을 통합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 안에는 공동학위제, 즉 졸업장에 모두 서울대를 명기해서 부여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적용 가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대학에 같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 방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졸업장을 평등하게 주는 지휘 권력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휘 권력을 평준화시키는 방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통합, 사립대 통합, 전문대 통합, 입시 폐지 또는 입시 개혁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발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짐을 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대학 통합 네트워크 관점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국립대들을 다 서울대처럼 만들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을 벤치마킹 한 건데요. 어디일까요? 어머, 우와. that everyone across the world can share and connect with the people around them. We are calling it.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 세계 최고의 첨단 IT 기업들이 탄생한 곳,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리밍.
UCLA 진짜 명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쌤 왜 하필이면 캘리포니아가 나온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의 인구수와는 다르고 또 독일 평균화는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미국의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 주는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고 캘리포니아 인구는 4천만입니다. 그래서 네. 인구수가 비슷한 캘리포니아 주를 모델로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 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이 네, 10개, 우리나라 10개. 비슷 개수 캘리포니아도 비슷하네. 대학 오. 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그러죠. 흔히 UC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 거점 국립대가 10개이고요. 캘리포니아 역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UC 체제 연구 중심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모두 공립대학이지만 명성이 사립대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미국 최초의 멀티 캠퍼스 시스템입니다. UC 10개 대학 체제는 하나 이사회에서 모든 대학의 총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배분하는데요. 또한 각 캠퍼스의 큰 특성화 전략도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특성화 전략은 하나의 대학 체제 내에서 결정하고 세부 전략들은 각 대학들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전 지역에 10개의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므로써 기회의 접근과 평등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우리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지금 표가 나오는데 학부생 수 거의 비슷하고 대학원생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노벨 수상자 배출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빵명. 예산도 좀 다르죠. 예산도 다르겠죠. 맞아. 예산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예산이 제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엄청 많을 것 같네요. 이 중에 가장 다른 게 예산일 것이다. 그렇죠.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어떤가요? 어때요, 선생님? 의미 있다. 먼저 학부생과 대학원생 수는 비슷하죠. 네. 네. 그런데 교원 수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는 우리는 한 명도 없는데 UC 출신은 64명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요, 저거는. 예산이 제일 궁금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산 차이. 바로 예산입니다. 우와. 10배. 10배다. 10배. 와. 곧 대학의 명성과 실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그런데 말이죠. 이게 돈만 투자한다고 지방대가 서울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도 크고 또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후발주자 대학이라도 집중 투자만 한다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 같은 대학은 후발주자였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해서 명문 대학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 보시면 서울대는 5,300만 원, 카이스트는 9,400만 원, 포항공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오, 서울대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2배네요. 이외에도 1995년 광주의 지스터, 2004년의 대구의 디지스터, 2007년 울산의 유니스트가 설립이 됩니다. 각 지역에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을 만들어 지역과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대학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우수한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들은 누구도 지방대라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입학생이 약 200명에서 400여 명으로 규모가 아주 작은 대학입니다. 카이스트는 신입생 수가 770명입니다. 4대 과기원과 포스텍의 신입생을 모두 합쳐도 서울대 신입생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양과
다양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서울에는 수십 개의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클러스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인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몰리는 것입니다. 저는 종합대학인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 수를 많이 뽑음으로써 병목 현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 예산이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그만큼 교원, 좋은 교수님, 좋은 시설, 좋은 도서관 이런 것도 되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돈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뭐니 해도 역시 지방에 웬만큼 대학이 좀 좋다 그래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 편견, 선입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프라가 서울에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미지와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어떤 이분법을 깰 수 있는 브랜드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UC 붙은 게 아까 전에 쌤이 서울대라는 그런 표식 비슷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 국립대 10개에다가 뭐 그런 공통의 표식을 좀 달아주면 KS 전남대, KS 부산대 이렇게 하면 되죠. KS 뭐예요? 코리아. KS 마크 붙이듯이 서울 아니면 사우스? 네,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방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개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의 이름을 서울일대, 서울이대, 서울 3대 또는 한국대 부산, 한국대 경북, 한국대 전남 이런 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을 합니다. 국가 대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경계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거죠. 약간 한국대 하시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학교 같은. 맞아요. 드라마에 무조건 한국대 나오지. 한국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를 밀어붙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도 UC 버클리 단 한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클리 대학 총장과 버클리 세력은 이를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버클리의 독점을 지키고 싶어 했죠. 그래서 20세기 초반 2년제 LA 사범학교가 4년제 UCLA가 되는 것을 버클리 총장과 동문들이 막았습니다. 이때 LA에도 캘리포니아 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LA에서 버클리까지의 거리는 부산과 평양의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래서 LA 정치인인 리 게이츠, 언론인인 에드워드슨, 교육자인 어네스트 무어 등의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이사회를 압박을 하고 결국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하나 만드는 게 쉽진 않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쪽도 굉장히. 미국도 서로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독점하고 안 돼. 우리 줄 수 없어. 우린 UC 버클리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막 이랬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버클리 세력들은 다른 학교들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 교육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것은 과연 뭘까요? 유명한 거? 수지 씨. 정답은 오렌지입니다. 맞아, 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 오렌지. 이번에 맞았어요? 오렌지. 이왕 어떻게 얘기할 거면 저처럼 호텔이 유명합니다. 웰컴 투 호텔 캘리포니아. 죄송한데 너무 올드 팝송이라 잘 모르. 선생님만 명곡을 아는 사람이 들어도 음이 안 나오네요. 명곡인데 이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와인, 실리콘밸리, 영화산업, 무슨 통신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어떤 생산품들과 지역들이 왜 유명해지게 되었냐 하면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UC 데이비스는 와인 제조학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쩐지 맛이 좋더라고요, 선생님.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면 지금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죠. 여러분 휴렛 패커드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벤처 1호 회사입니다. 우와. 이 학생들이 스탠퍼드 졸업생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세계적 기업이 되죠. 지난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은 실리콘밸리의 한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어내며 세상에 애플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와 버클리와 같은 대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은 단지 학벌을 주는 지휘 권력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사회, 국가를 만드는 창조 권력입니다. 즉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현재 우리 한국의 지방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생들이 모자라는 정원 미달 사태. 지방대학교에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신입생 충원도 좀 어렵지만 재승들도 지금 많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지방대들의 위기가 고스란히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한 70% 줄은 것 같습니다. 정원 미달로 해가지고 학생 수가 많이 줄은 거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전문대학은 신입생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만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첫 학기 등록금을 대학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입학만 하면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준다는 대학. 노트북, 태블릿 PC 100만 원 드립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한 해 한 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방대학교가 아예 폐교를 한다는 학교들도 좀 종종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제일 흔하게 들은 얘기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그 대학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뭐 뉴스라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방대 소멸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학생 중 하나는 자주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왜 이렇게 불성실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놀랍게도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통학한다고 말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이요? 대구에서 대구, 서울, 네, 대구, 서울? 매일 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쌤, 우리 때만 해도 뭐 부산대, 전북대, 무슨 충북대 같은 지방 국립대학교 위상이 높았습니다. 저 대전인데 충남대학교 가면 야, 너 성공했다 이랬어요. 그런 인식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경상도 출신인데 예전에 공부 잘했던 학생들은 연고대 갈래 아니면 부산대, 경북대 갈래 그러면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부산대와 경북대가 연고대 수준의 대학이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지금 현재는 100% 학생들이 인서울대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지방대들이 외면을 받게 된 걸까요? 과거에 지거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거국에 간 것이죠. 반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지원도 충분치 않고 서울의 대학들보다 현저한 격차가 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죠. 70년대 당시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산업혁명과 대학을 연결시킨 거죠. 경북대 전자공학과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과기부 장관님도 경북대 출신이죠. 경북대는 구미전자산업과 연결시켰고 부산대는 기계공학과와 창원기계공단을 연결시켰습니다. 전남대는 화학공학과와 여순화학단지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하이테크 중심으로 바뀌었죠. 곧 지식경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대학을 연결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방의 좋은 인재들이 대학과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보면 제조업 한 개당 1.6개의 서비스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IT와 BT, 하이테크의 일자리는 서비스 일자리를 5개 만들어냅니다. 서비스업은 여성 중심적인데요. 지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 즉 남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역에 있는 여성들도 서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상경하고 있죠. 앞으로 지역에 제조업과 더불어 4차 산업, 하이테크 중심의 기업들이 늘어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겠죠. 근데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지역에 좋은 기업도 있어야 하고 좋은 대학도 있어야 하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지 올바르게 형성이 될까요? 네, 세계적인 도시들을 생각해 보시면 각 도시들은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금융의 도시, 도시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적인 대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학의 대가들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그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도 처음에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와 UC 버클리라는 대학이 생기고 나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지역이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면 우수한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각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의 대학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 멋져. 네, 단적인 예로 지난 2019년 구미시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이 세계 1위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0년간 민간 투자 12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특화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죠. 각 부는 유치전에 뛰어드는데요. 특히 전자산업 중심의 구미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해 놨습니다. 10년간 100만 평 무상으로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데요. 당시 여당 정치인들과 구미시장이 청와대와 국회를 돌며 물밑 협상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 발전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지방이 고사되고 이런 현실이고 시민들도 서명운동, 영하권 날씨에서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적 자본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결국 SK 하이닉스는 서울과 가까운 용인에 세워지게 됩니다. 쌤, 그렇다면 이 정부도 너무 이렇게 뻔한 일을 모르진 않을 텐데 지금 현재는 좀 뭐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뭐 어떤 노력,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부는 글로컬 대학이라는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대에 한 해 200억씩 5년간 총 1,000억을 투자하는 산업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예산은 평균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을 한 해 더 주면 5,200억의 대학이 되겠죠. 그런데 서울대의 한 해 예산은 2020년 기준 1조 5천억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와 지방대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겠죠.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1조 이상의 예산을 가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투자를 할 거면 더 과감하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대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점은 현대 국가는 바로 지식국가라는 점입니다. 대학은 곧 경제입니다. 국가의 내 기둥은 무력, 법, 경제, 지식입니다. 각각 야경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지식국가로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지식국가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바로 대학입니다. 19세기엔 독일 대학이 그리고 20세기에는 미국 대학이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독일과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대학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위대한 대학이 없이는 위대한 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사실 문제는 항상 돈,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2020년 기준 정부는 서울대에 약 4,80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는 1,26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와 지방대의 지원 차이가 약 3,6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와. 그래서 3,600억 곱하기 9 하면 1년에 3조 2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3조 2천억의 예산은 9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고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 예산은 639조입니다. 이 3조 2천억의 돈은 전체 예산의 약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결단만 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학 교육비 투자가 초등학교 교육비 투자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보다요? 통계를 보시면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학교는 12,535달러죠. 대학교는 11,290달러입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대학교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교육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OECD 최고의 공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OECD 평균은 17,065달러입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35,000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대학교까지가 사실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좀 많이 쳤다가 막 넣다가 대학교 막상 가면 뭐 이제는 됐다. 말 그대로 지위를 획득했다. 여기서 뭐 창조라기보단.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 정부 당국 모두가 초중등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대학 교육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지역 살리기를 위해서는 공항을 세우고 서울에 도시를 편입시킬 때가 아닙니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령화 초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AI, 챗GPT, 반도체, 영화 이런 산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학과 인재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방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해가지고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치료받으려면 뭐 아예 서울로 올라와서까지 치료받는다 이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그렇죠. 지역 의료 격차가 대단히 심각하죠. 서울대 병원 환자의 49%가 지방 환자입니다.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미국 뉴스위크지는 2023년
세계 최고 병원 25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 병원 18개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그런데 이 중 16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단 2개만이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곧 서울대 병원 10개 만들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화두가 사실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파격적이고 누군가는 도발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뿐만 아니라 좀 인식도 함께 거기 따라가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시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게 끊임없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교육지옥, 서울공화국은 절대 안 바뀐다. 이게 될까? 이런 부정적 시선들이 존재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 나의 자식, 부모의 삶, 국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지옥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인구소멸,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학이 변해야 지역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 국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쌤의 말씀이 지금껏 대한민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그 첫발이 떼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면서 김종현 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